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해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는 이 내용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소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관련해가지고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예. 그리고 위례 등등과 함께 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이 넘는 이득을 몰아줬다. 이것이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개 기업이 성남 FC에게 이제 애초에 광고비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후원금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후원금에 133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받도록 하면서 거기서 인허가를 이제 봐줬다는 거예요. 관련된 4개 기업에 소원 수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것이 그동안 가장 크게 떠들었던 것은 428억 원이나 되는 돈의 주인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4명이고, 그리고 그 4명이 경선 자금이나 그 대선 자금을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놨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건 공소장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경선 자금 8억을 받아서 지금 전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용이나 등등을 통해서. 그런데 전달된 흔적은 없고,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판판이 김용이나 정진상이 돈 받은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 의혹은 또 그냥 계속 수사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답정 기소였다. 그냥 정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무슨 압수수색 쇼를 벌이고 또 무슨 소환 쇼를 벌이고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굳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일종의 그 이미지 더럽히기 작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검찰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검찰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누가 뭐라 하던 그냥 우리는 가던 길을 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용 위원장의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유동규 때문에 재판장이 막 코미디 객석처럼 되고 있고요. 또 정민용 씨가 유동규랑 전혀 다른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고, 남욱하고도 다른 증언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소장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소 내용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같은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정해진 기소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면서 법정에서 좀 시시비비,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으셨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흘러가느냐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네. 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마치 사초와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 일당에서 회계와 돈의 흐름 부분을 다 담당했던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던 녹취록이죠. 이 녹취록이
무려 2천여 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스타파가 계속 시리즈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육성 녹음이 있는 테이프까지 다 8년 전에 이미 검찰이 다 입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수사를 안 해요. 이 내용을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가 전문가들이 따져봤지만 이미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기록이 된 녹취록들입니다. 이거는 길게는 2013년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녹취록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기록된 거는 2020년 이후에 기록된 것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2013년은 애초에 큰 그림을 그릴 때 서로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돈을 나눠 가질 것인가를 애초에 계획을 짤 때 주로 녹취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계획이 초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나면서 요동치게 되거든요. 네. 그 요동치게 될 때 어떻게 이거를 바꿀 것인가를 놓고 또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녹취록이 없다가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배당금을 나눌 때에서부터 또 녹취록이 등장해서 더 돈을 더 달라 그러고 공동으로 있는 걸 안 내놓는다 그러고 이러면서 싸움박질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녹취록으로 서로가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녹취록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요.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는 여기는 진짜 검찰이 답정 기소라고 하면 예. 김기현 대표는 답정 사퇴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사퇴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누구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 뭔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 리스크를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지휘를 해야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검찰은 앞으로 기소만 하면 됩니다. 야당 정치인들을 죄가 있던 말던 법이 그렇게 정하든 말든 그냥 기소만 하면은 무조건 그 대표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허락받고 대표를 뽑아야 됩니까? 민주당의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좀 더 공평하게 맞으려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최소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검찰의 수사 자체를 무혐의로 만들어가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환조차 안 받으면서 지금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과연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그렇군요. 화제 한번 바꿔볼까요? 이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그리고 일본군의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핵발전소 오염수 배출 문제 등등을 언급을 했다, 거론했다. 이런 류의 일본 언론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조용히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의제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채택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의아하죠. 일단 어제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박진 장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식적인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채택됐습니까? 언급이 된 바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관방상이 얘기한 적은 있다라는 그런 언급까지가 지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 아니 회담을 하는데 정상이 공식 의제에 올려놓은 것과 또 공식이 아니래도 비공식적으로 의제로 다뤄진 것과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비공식적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해명일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일본의 언론들은요, 당국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쪽으로 하면 뭐 관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확실한 이행,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산 수입물 규제 조치 해제, 예. 이걸 요구를 했다는 보도를 계속 내놓고 독도 영유권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한 언론은 멍게 수입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방상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본 측이 우려하지 않게끔 뭐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쪽에서 이거 동영상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결국은 비공식 의제로는 언급이 됐다는 것이 그렇군요. 그게 뭐 사실이 정설로 되는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박진 또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우리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급을 어떻게 했고 실제로 뭘 양보를 했는지 아니면 양보를 하지 않고 싸우다가 말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화기애애하게 폭탄도 돌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합의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은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입헌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을 대신 설득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좀 좌불안석인 형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솔직한 소회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야당이 자기네들이 대신해서 우리 야당을 설득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그 제안을 들으면서 우리 야당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런데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본 야당이 설득해 주겠다는 거 이것도 일본 야당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야당이 부끄러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야당을 얘기하는 건지 일본 야당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은 야당 대신에 본인이 들어가야지만 맞는 거 아닐까 하는 얘기인데요. 예. 결국 우리의 야당이 전혀 이제 국제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텐데요. 사실은 그런 야당이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봤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죠.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 가까운 그런 20여 분의 이 발언을 했는데 이 연설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국민들 더욱 좀 분노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중계를 보면서 더욱더 격렬한 그런 분노를 표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 언제요? 사과를 언제 했습니까? 사과를 한다는 건요. 그냥 기자들한테 사과하는 게 사과가 아니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 가해자인 박연진이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합니다. 그거를 피해자였던 문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심지어 남편인 하도영이 쪽지를 전해줘요. 피해자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를 전해주면서 이 죽은 그 소희의 엄마한테 가서 사과를 해라. 안 갑니다. 사과가 아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과를 할 때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위의 표현을 써줘야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수위가 아니라 그냥 유감 표명했었고
그리고 유감 표명한 다음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야수꾼의 신사에 곡물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조롱이지. 참.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를 사과를 수십 차례나 했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하는 얘기인지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치워야 일본이 호응을 해줄 거라 이 얘기는 자, 이 얘기를 더 글로리에 빗대서 얘기해보면 피해자인 문동은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가해자의 마음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그런 논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예, 예. 가해자인 일본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피해자의 그 일종의 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보고 용서라고 합니까? 이거는 그 더 글로리의 그 문동은 엄마가 했던 가해자로부터 돈 받고 딸 팔아먹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언어들은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얘기까지 지금 그 모두 발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용인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좀 신규 여기에 확정이 반도체 됐죠. 관련된 예. 기업이라면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세제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효율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시너지도 나고. 규제도 대폭 완화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원금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 집어넣겠대요.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랍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입니까? 우리가 일본 기업한테 주는 선물입니까? 이러면서 2019년서부터 있었던 우리 소부장 기업들에게 대한 지원금 있죠? 네.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경쟁력을 착실히 키워가고 있던 차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일본 총독이 해야 될 일입니까? 참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축약해서 부르는데 이 업체를 그 용인 산단에 끌어 들어오면 또 참 이게 일본을 위한 그런 또 조치이지 않나. 국민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아이, 이재명 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이냐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저간의 상황 속에서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지금 급격히 빠지고 있는데 2030도 그렇고요. 60대 그리고 대구 경북 TK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이 여론조사가 뭐 1%가 돼도 자 본인은 할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말이 예. 지금 예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30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일본과 관련돼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69시간제 그리고 지금 뭐 완화시킨다고 해도 59시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30들이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로 가라앉았고요. 네. 20대 같은 경우도 가까스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0대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고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그 독립운동가 유공자들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유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이 일본의 굴종 외교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60대 이상도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작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65년도 한일 구역적인 협정, 그 한일 협상, 예, 이거를 반대했던 주축들이 지금 60대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그 한일 협정 반대 투쟁을 갖다 했던 분들,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60대 이상의 지지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작동할지. 근데 앞으로 지옥은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질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올 때마다
지지율은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예.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방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전반적인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명확히 또 밝혀줘야지 심의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